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 TV는 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IT 산업의 최신 인사 노무 관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HR 디자인 연구소의 이희진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요번에 이 엔지니어링 주로 지식들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 노무에 대해 관리에 대해서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지식보다도 더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도 주말에 이 네. 자료를 봤는데, 네. 알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인사 노무라는 관리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대표님께서 네. 이제 처음 대하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아주 쉽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노무 관리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업이나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일단은 인적 자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특히 우리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근로자들은 회사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어떠한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기업의 기술도 좋고 특히 이제 뭐 IT 산업 하면은 정보 기술력이 우선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런 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리가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안 되고 있는 편일까요? 제가 이제 어이 보면 노무사로서 한 10년 이상 이제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의 산업의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서비스도 업도 있고 뭐 제조업도 있고 통신 쪽도 있고 IT 산업 쪽도 있는데 물론 이제 IT 산업 쪽 같은 경우는 제조업하고 약간 상충된 면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특히 이제 IT 업종에 근로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 정도요. 네. 전체 산업 봤을 때 제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어쨌거나 그러한 의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매스컴을 통하면 항상 뭐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강국이어야 되지 않나. 이게 네.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예. 근데 저도 이제 IT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 젊은 세대에게는 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요, 우리나라 이제 IT 및 그 IT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IT 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IT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는 이게 그냥 IT 실태 조사라고 이제 명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ICT라는 개념으로 조금 약간 콘텐츠를 좀 약간 그 미디어나 그 디지털 콘텐츠, 통신 쪽을 좀 부각을 해서 IPTV나 이런 쪽을 포함시켜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업체 수를, 관련 업체 수를 보면요. 23,00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생산액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액이
423조 7,400억 정도 지금 그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체 종사자 수는 총 종사자 수는 92만 6,600여 명, 그다음에 상시 종사자 수는 한 97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계치는 모든 기업을 다 전수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그 10인 이상 근무한 아주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거나 10인 미만의 업체는 이 통계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예. 그렇죠. 예, 2011년까지만 해도 약 규모가 이제 좀 한 300조 정도 됐는데 올해 이제 조금 약간 그 ICT 산업 이렇게 좀 개념이 바뀌면서 규모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ICT 산업은 한 10년에서 20년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중공업에 비해서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을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요 IT 산업 구조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시장 안에 있지만 노동 시장 자체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마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험도 많이 계실 거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실은 이제 우리나라 IT 산업 구조 중에 하나가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구조가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주 업체가 일단은 그러한 IT 프로젝트 단위로 이거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 내부에 이제 하청업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소규모의 하청업체, 그 다음 하청업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은 보통 이제 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갑질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하청 구조에 있어서 그 밑에 을, 병, 정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원청에서 내렸던 거하고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밑으로 하청 구조가 하도급 구조가 감으로 인해서 외부 노동 시장의 발달이랄지 또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경력에 대한 비전, 내가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소외감 이런 부분들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정말 비전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소외감을 지나서 이제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IT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이제. 네. 처음에 이제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그 자유 시간이나 이런 자기 개발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한 2000년대만 해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요새 이제 고민이 이제 그 IT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먹어간다라는 거. 예. 그렇죠. 아주 한 장으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주 다단계로 이제 하드급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조금 IT 산업에는 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 프리랜서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특히나 소프트웨어 분야, 이쪽 분야에는 거의 이제 20만 명 이상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20만 명 중에 이제 프리랜서의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연구를 했을 때 2004년쯤에는요, 거기에 이제 프리랜서 비율이 그닥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20만 명 중에 한 6%?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 자료를 보면 2013년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 봤을 때는 16에서 17%가량 증가한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 실은 이제 프리랜서 계약하고 그러면 근로계약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과연 프리랜서 계약을 우리가 그 IT 산업에서 그 용역 구조랄지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이제 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양 외국
선진국 같아서는 프리랜서나 뭐 연봉 이런 것들이 네. 그 더 좋은 제도인데 한국에 네. 오면 더 프리랜서라는 거가 굉장히 그 처음에 시작한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약간 계약직인가 뭐 이렇게 예. 그러다가 변한 게 아닌가 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가 뭐 계약직도 좋고 프리랜서도 좋고 다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근무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형태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노동법적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는 실은 그런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실은 이제 뭐 아르바이트 형태 뭐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제 근로자로서 거의 이제 지휘 명령 다 받고 출퇴근 시간도 다 지키고 근태도 해야 되고 뭐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이게 프리랜서 계약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걸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면은 참고로 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이제 저희가 프리랜서 계약하고 근로계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랜서 계약은 일단 이제 약간 용역 계약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이제 뭐 세금도 내고 그러면서 용역을 받아서 그 일의 완성을 목표로 이제 네. 계약을 체결하는 게 프리랜서 계약이고요. 근로계약은 어쨌거나 근로자로서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한테 그리고 이제 그거의 대가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임금이죠. 급여를 받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근로계약인데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네. 근로계약서를 다 쓰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안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좀 강화가 돼서 이거를 안 쓰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네. 뭐 시간제로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더라도 네. 다 써야 됩니다. 네. 안 쓰면 즉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가 되도록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게 9월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 어디에서 일하고 업무 내용은 뭐고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건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근로를 하면 일의 보람도 있지만 내가 대가로서 얼마를 받느냐 이게 또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임금의 지급액이랄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느냐 언제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계약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특히 이제 IT 업종에 그런 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라기보다는 연봉근로계약서 이게 아마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나 가장 많이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연봉근로계약서가 어찌 보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대체하는 건데요. 네. 실은 그 연봉근로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는 엄연하게 구별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연봉계약서는 어쨌거나 임금에 대해서 연 단위로 지급해서 연 얼마를 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이고요. 네. 근로계약은 내가 얼마 만에 근로 기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임금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재해서 IT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슈 두 번째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대로 알기. 사실은 뭐 그 IT 하는 사람들은 뭐 야근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이렇게 막 발전됐을 때 일 열심히 하는 게 어떤 그 뭐 애국이고 애사고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람의 그 삶의 질 같은 것들이 이제는 많이 요구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죠. 난 왜 그런지 예. 모르겠어요. 아마 그 어떠한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명
업종이랄까? 이러기는 하긴 한데 그 중에 가장 기여도가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IT 업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뭐 근로자들의 상담도 해주고 이랬을 때 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이다.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주휴일도 없고 쉬는 날 개념도 없고 이렇게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약간 만연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IT 업종에 근무했던 경험이 약간 있긴 한데 보면은 이 IT 업종의 특성이 뭔가 한번 몰두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물론 이제 근로시간이랄지 일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삶도 찾고 뭔가 조금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건강권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일일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 이게 이제 가장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원래 법적으로는 그거를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뭐 50%를 가산해서 더 지급을 해라. 뭐 이런 조항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때로는 그것들에 대한 만큼을 충분하게 휴가를 주거나 해서 보상 휴가를 지급을 해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연 단위로 보자면 그 연차 휴가 개념을 부여를 해서 뭐 1년에 1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안 지켜졌을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IT 업종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연장 근로나 시간의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 연봉 개념에 다 포함시켜서 미리 책정을 해서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 약간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나 회사한테 이제 제가 가서 자문을 해줄 경우 여쭤봅니다. 혹시 시간의 근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쭤보면 우리는 연봉 계약에 다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분들은 저희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IT 종사자들이 이제 의외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요구 사항이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급박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여지껏 잘 들었는데 이제 근로자들이 자기들과 피해를 좀 덜 받으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지껏 온 거에 대해서 아주 새롭지는 않거든요. 혹사당하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입장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약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그래서 이걸 현명하게 내가 캐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데미지를 받으면서 이걸 어떤 내가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를 그거를 자기가 취업을 할 때 회사한테 당당하게 그러면 여기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 되고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면은 시간의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거를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게 근로계약이냐 프리랜서 계약이냐라고 하는 점이 중요했던 점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프리랜서 계약은 조금 이제 별개라 치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면은 일의 완성,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한다. 그럼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대로 제공을 했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거고 근로계약은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그러니까 따져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체크해보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연봉제를 하는데 그 무슨 보너스도 있고 이게 통상임금이라는 거가 그 뭐라 그러나 그 연장, 야간, 뭐 일당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본봉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본봉을 짓게 해야지만 퇴직금을 짓게 주려고 이 본봉은 안 오르거든요. 저도 뭐 근무를 하다 보면은 본봉은 안 올라요. 그리고 무슨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퇴직금이 결국은 그 회사가 퇴직금을 짓게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통상임금은 일단은 이제 퇴직금하고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고요. 통상임금은 실은 이제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급, 본봉. 예, 기본급.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외국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수당도 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수당도 너무 많고 뭐 무슨 수당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통상임금은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예전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보통 우리가 급여 명세서에서 보면은 기본급이라고 되는 부분 이에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수당을 더 합해서 이제 통상임금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통상임금이 과연 근로의 대가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화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 엄청 복잡하고 수당도 많은데 왜 그 수당은 또 다 빠지고 그 부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통상임금이 아까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했을 때는 우리가 50% 가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임금을 가산임금을 지급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퇴직급뿐만 아니라 그 가산임금을 했을 때 이 통상임금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2013년에 판례에 의해서 이제 더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상여금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특별하게 그 상여금 제도가 있죠. 그렇죠. 왜 상여금이 예, 연봉 개념이 있어도 그거를 뭐 이제 12분의 1로 나눠서 주지 않고 뭐 18분의 1로 나눠서 추석 때, 뭐 설 때, 명절 때 주기도 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 상여금 개념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은 상여금이 예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훨씬 그 베이스 되는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당도 더 함께 낮아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엄밀하게 보면은 그 상여금조차도 내가 근로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판례가 작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당연한 거가 이렇게 늦게 판결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돼요. 뭐 아직도 이거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그 민면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한 물어줘서 거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이제 좀 통상임금을 활용한 시간 외 수당, 이것도 좀 복잡한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실은 이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이제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문의를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주 휴일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23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일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이 주말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주휴일에 출근했으니까 주휴일은 일을 안 해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을 받는 겁니다. 8시간 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유급 휴일 수당 8시간 분의 임금이 차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휴일 근로가 지금 주요일에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3시간 일한 거니까 13시간 분이 가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에 있으니까 아까 제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50%에 대해서. 그래서 휴일 근로 근로한 13시간 분에 대한 50% 가산수당 계산을 하시면 6.5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지 않습니까? 8시간 근무하는데 13시간을 근무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빼면은 5시간의 차익이 발생을 한 거죠. 더하신 거죠. 그래서 그 5시간 분에 대해서 50% 가산하면 2.5시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 근로 하면은 통상 뭐 한 밤 8시부터 깜깜해지니까 야간 근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야간 근로라 하는 거는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2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때 근로한 경우가 야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 중에는 11시까지 근무했으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한 1시간 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곱하기 50% 하면 0.5시간 해서 가나다라 말을 다 더하면 30.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일에 근무를 하면, 이게 법대로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30.5시간 분에다가 시간당 얼마 임금이 돼 있으면 그 통상임금을 곱해서 지급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IT 하는 사람이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그 스마트폰 이런 웹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하나 나올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준비할 거 없이. 실은 제가 연구소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이런 잘 모르는 근로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금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스마트 HR이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했던 IT 경험을 살려서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적일 것 같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해서 통상임금 대 평균임금,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를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평균임금은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퇴직금이랄지 이런 부분 산정할 때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데, 특히 이제 통상임금은 내가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는 수당이 무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과연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느냐. 우리가 매월 임금을 보통 받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느냐, 그 개념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이 그러면 과연 통상 정기적으로 받는 거 맞느냐. 정기적으로 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분기별로 사회에 걸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정기적이냐. 예전에는 그게 정기적이라고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받는 급여만 정기성을 인정을 했는데, 최근 판례에는 통상임금에는 그 상여금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면 일정 주기마다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률성이라는 거는 모든 근로자들한테 다 주느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정성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근로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예정하고 있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바로 통상임금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012년 말에, 13년 말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노사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는 판례에서 인정하려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는 일률적이긴 하지만 저 3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포함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SK텔레콤, 뭐 발레와 한국 GM 이런 부분에는 노사 협상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상여금을 이런 부분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서 뭐 기본금으로 뭐 같이 환산해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산정을 할 때 베이스를 포함시켜주는 그러한 올해 이제 협상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슈인데 자발적 퇴직 때 해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사업을 경험하신 분들도 그렇고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업이 축소돼서 그만 뭐 타의적으로 뭔가 좀 근로자분들을 뭐 권료관계를 종료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우리 회사에 안 맞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어떤 때는 사장님이 너 내일 당장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거에 있었고 어쨌거나 뭐 우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서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 근로자는 예정이 돼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제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다라면 상당히 이게 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거하고 해고하고의 그냥 해고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근로자도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하고는 정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뭐 일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자연적인 이제 자발적인 퇴직은 어쨌거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걸 의미하고요. 해고라는 거는 이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동의에 의해가 아니라 어느 한 일방에 의해서 특히 이제 회사에 의해서 뭔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연 이 해고가 정당하냐?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잘릴 상황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고가 정당하느냐에 특히 이제 그걸 징계 해고 부분에서 많이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큰 판단 근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유가 징계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이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준수를 했느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해고의 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 내에 규정들이 있잖아요. 취업 규칙이나 뭐 단체 협약이나 각종 규정에 이제 규율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뭐 인사위원회를 거쳤고 당사자한테 특히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정당성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한 2개월 전인 것 같은데 여기는 30일 전이네요. 예. 우리가 해고를 이제 예고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즉시 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회사에 뭐 불법이랄지 뭐 손해를 끼쳐서 중대한 손해를 끼쳐서 특히 IT 업종에는 그런 경우 많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 중대한 코드를 유출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 해고 사유다. 그래서 이게 즉시 해고가 가능하느냐. 이래서 모 대기업으로부터 우리가 개발한 건데 그게 가치로 따지면 몇백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고 즉시 해고를 할 거다. 즉시 해고가 가능하느냐. 이제 그러한 어떤 중대일 경우에는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거나 그 외에 이제 그거에 가름해서 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 5번째 퇴직금 대 퇴직연금. 이것도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금 제도 해가지고 뭐 1년 이상 근무하면 30일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을 해서요. 그 이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이랄지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을 해서 퇴직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제가 노무사이긴 하지만요.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체불이 무진장 많습니다. 1년이면 거의 20만 건
상당히 많죠. 예, 그 정도의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뭐 영세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고의적으로 사용자가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 퇴직금 제도는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제도였습니다. 실은. 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연금 제도로 퇴직 연금 제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퇴직 연금이랄지 퇴직급여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만 5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 12월에 이제 개정이 돼서 5인 미만이라도 1인 이상이면 전부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퇴직급여 제도를 해서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는 그때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이 퇴직연금 제도를 마련을 해야 돼요. 현재는 이게 시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통계상으로 보면 작년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장의 약 한 16% 정도 도입이 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좀 대기업 네, 맞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많이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요. 아직은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산이 많이 안 된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숫자상으로 따지자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어쨌거나 전부 다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계속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슈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사실은 사실 모든 병의 그 수명에 해를 주는 게 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요즘에 자살률 뭐 안 좋은 것들은 OECD 다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막 이렇게 돼 버렸는데 특히 이제 직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조직 내에서 그런 근무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능력에 뭐 초월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욕구를 그 조직 내에서 충족을 못할 때 그러한 개인과 환경이 약간 부적합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뭐 긴장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직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제가 계속 OECD 국가 비교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직무 스트레스도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대기업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이 적고요. 뭐 외국에서는 EAP 제도라고 해서 뭐 종업원 어시스트 해주는 제도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해주고 이러한 우울증이랄지 뭐 직무 스트레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카운슬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제도들을 기업 내에서 구축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에서는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뭐 정말 기업에서 큰 비중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IT 쪽에 보시면은 IT 근로자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엔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고 특히 이제 IT 쪽에 계신 분들은 더 뭐 프로그래머를 하신다, 뭐 개발을 하신다, 엔지니어링 쪽에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업무상 재해냐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게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준도 마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기준 자체는 뭐 4시간 이상
계속 자료를 입력하거나 뭔가 코딩을 하거나 이렇게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뭐 어깨 또는 팔, 다리, 허리 이런 부분들에 그러한 어떤 뭐 통증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그러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조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개인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도 좀 자기 컨트롤도 하고 힐링도 하고 뭔가 좀 긍정적인 사고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도 정말 뭐 직무 재배치를 한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정말 힘들 경우에는 배치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해줄 필요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요. 네. 좀 약간 그러한 정책이랄지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근로자들도 좀 케어할 수 있고 우리가 좀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걸 말씀해 주셨고 이제 대처 방안 뭐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럼 이슈 7번째 IT 산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어. 사실은 뭐 이제 종합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 봐서도 뭐 근로시간도 길고 직무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비정규직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특히나 IT 산업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서는 이 IT 산업의 하도급 구조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청에서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하청으로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뭐 최종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근로자는 그 원청의 인건비의 40에서 60%를 받게 된다. 이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거나 그 원청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 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중간에 당연하죠. 그거는 뭐 통과세를 그렇죠. 받으니까 이제 네, 그런 비용들을 다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다단계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하는 마지막 노선에 있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긴 하는데 뭔가 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게 이제 어떤 구조일지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개선이 첫 번째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랄지 뭐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장시간 근로를 어쨌거나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대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뭐 교대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정보통신 쪽이나 IT 산업 쪽에서도 뭐 야간 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휴일 근로, 연장 근로도 많은데 그런 근로가 조금 이제 축소되어서 뭔가 조금 그 삶과 어떠한 일과 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쨌건 좀 공정한 보상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적정 임금 수준도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말 일을 조금 잘하고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랄지 이런 가치를 좀 반영한 그러한 임금 체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복잡한 수당이 무진장 많고 기본급 낮고 이런 체계보다는 조금 그러한 이제 우리도 조금은 뭔가 선진스러운 그러한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특히 IT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 작업 환경 이런 부분,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연구 보고서에서 본 내용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IT 종사자 1인한테 1억 원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얼마 정도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 6, 7배?
네, 그 이제 IT 종사자의 부가가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봤는데 그 1억 원을 창출을 하면 1억 원의 그 종사자한테 투자를 하면 5.5억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2000년대 초반이랄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IT 종사자 하면 야 정말 뭔가 새로운 사업이고 신종 사업이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주역. 저도 그때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은 이제 IT 종사자 하면은 정말 이거 3D 업종 아니야? 막 이렇게 조금 호도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부가가치를 좀 만들고 이 IT 산업이랄 쪽을 통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부터 조금 개선이 되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산업에 반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창의성도 발휘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좀 이제 나름대로 이거 네 가지가 사실은 현재 안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IT의 이슈인데 그 이제 저는 뭐 제가 오랫동안 이 노동자로서 일해봤는데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이제 IT 이런 거가 약간 좀 잘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자기가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걸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잘리지 않고 이런 거로다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많이 택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 오르다가 그 굉장히 이제 쑥 들어가 버리는 뭐 그런 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어떤 IT 하는 후배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네네. 뭐 조그만 IT 사장도 이런 얘기도 해요. 됐지, 이제 IT는 됐다. 뭐 그래서 조금 이제 저 후배들에게는 좀 다양하게 IT라는 거와 이제 콘텐츠라 이렇게 합쳐지면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IT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거죠. 코딩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이디어도 있고 거기에다가 코딩은 그냥 그 타이프 치는 사람이 저자가 아니듯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용자가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깨게 해줄 때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 아웃라인은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게 정확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없이 야 니네들 뭐 해 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굉장히 그렇죠. 이제 요새 농촌의 농민들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가 비싸다 그러면 뭐 모두 다 돼지에 올인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 또 서로 손해보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이제 몇백 년 동안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고 우리는 네네. 이제 갑자기 가이드라인 없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자율에 맡긴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자율에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율에 맡기면 강자의 그 자율에 강자들이 더 유리한 거니까 자본가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 제가 사실은 이 이슈가 후배들끼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IT 산업 쪽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노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제 뭐 왜 이러한 협회나 좀 약간 CEO들이 그렇죠. 모임 같은 부분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진짜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면 정말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처우와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그게 이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업종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변화가 조금 잘 더디게 진행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현장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막교대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네, 교대예요. 네. 그게 정말 만연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뭐 3조 3교대, 3조 2교대, 뭐 4조 5교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면서 근로시간도 줄여가면서 뭔가 처우를 개선하는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 IT 업종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뭔가 요인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이제 8시간 하면은 시프트가 3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나쁜 시프트가 그 새벽에 그 이제 8시간을 하면서 아침까지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암이나 뭐 이런 데 엄청 걸린대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미국 애들은 그걸 그레이비아드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몸에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새는 뭐 그 뭐 인도나 이런 데에서 시간대가 다르니까 거기다가 일거리를 주고 이렇게 와야지 그거를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생산성을 완전히 그 아주 박살을 내는 그 시프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저기 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그거를 한 사람들은 절대 안 시켜요. 근데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코딩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자리를 해서 돈을 저는 그 시간은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지 말고 돈을 자체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진짜 건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지나서 질문도 뭐 못 받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1대1로 질문을 해야지 뭐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I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번에 이런 이슈를 한번 그 엔지니어링 뭐 CAD 뭐 PLM 뭐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거가 장기적으로 그 IT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 저희가 지금 요새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제4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커다란 그 기둥이 그 삶의 밸런스를 찾아줘야 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저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이제 막아주거나 그 사람이 수명권이나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이번 기회에 CNG 방송에서 좀 정기적으로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실 그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논문들 같은 거나 이런 리포트 같은 거 잘 안 읽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다가 남긴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그 한 가지 좀 그 지금 그 대표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더
그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나 지금 급하게 어떤 특정한 거에 그 노무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연락하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끝날까 합니다. 예. 실은 이제 제가 그 노무사로서 근로자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기업체에서 이것들을 근로자가 진짜 어떤 근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인사관리 시스템이랄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근로자한테 권리를 찾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보다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근로자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자문을 통해서 그러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법적에 맞게 그리고 어떠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랄지 그런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고민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뭐 임금이랄지 뭐 정년 관련 부분들, 통상임금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 관련 부분들,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HR 디자인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저희가 한 노무사들이 7명 정도 모여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노무법인의 그러한 테두리를 좀 탈피해서 정말 인사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조금 해드리고 뭐 평가랄지 보상 시스템, 연봉제 설계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 내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그리고 정말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컨설팅까지 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노사가 뭐 화합을 통해서 그러한 갈등 없이 분쟁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저 자료의 맨 밑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메일로 상담을 해주시거나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아무튼 제가 저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충분히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모르시면 뭐 캐드 앤 그래픽에 연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우리 회사도 그 착한 식당처럼 네. 착한 회사 이런 걸 다 지키는 회사, 착한 회사에 그 착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짜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회사 다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지만 제 뭐 자식이나 제 후배들은 정말 멋있는 그 삶을 그 일하면서 멋있는 삶을 산다라는 거가 가장 행복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재밌는 이슈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이런 이슈를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CNG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몇 분을 그 경품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기와 캐드 앤 그래픽 6개월 정규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CNG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